안녕하세요. ISMSP 윈 김창중입니다. 오늘부터 저 ISMSP 윈 카페에 그 비공개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총 8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공개 모의고사는 전체 50부에 한정 발행을 했고요. 그 이상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크라운 출판사 모의고사 4회 이외에 추가적으로 4회 더 푸시면 실전에서 문제풀이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여기 이제 모의고사 8회가 되면 마지막에 이제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가 1회가 더 있어요. 그때는 이제 등수까지 매기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함께 참여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종합적 관리체계 수립, 운영 현황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보통 이렇게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경 설명에 대해서 당연하게 문장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다음 중 IMSP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 틀린 것, 뭐 옳은 것, 바른 것, 뭐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이런 것 틀려서 꼭 50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명제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번에 인증제도 통합 추진 배경은 융합화, 고도화되고 있는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를 연계하기 위함이다. 맞는 거고요. 2번에 기존 ISMS와 PIMS 각각의 심사 항목이 유사하고 개별 운영으로 인해 기업의 혼란 및 재정 인력상 부담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민원이 국회의원 분들한테 이제 국정감사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ISMS PIMS의 인증 제도가 2018년 11월이죠. 이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로 통합됐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나오는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공동고시로 정보와 개인정보를 단일 제도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5번은 ISMS PIMS 인증의 통합을 통해서 심사기관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행정, 인력상의 부담을 절감하게 되었다. 심사기관이 아니라 신청기관이죠, 신청. 보통 이제 신청기관은 일반 뭐 회사죠, 회사.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뭐 공공기관도 뭐 신청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이번에 사실 이제 신청기관이 ISMS 이제 PIMS 같이 하는 경우에 비용이 상당히 이제 세이브가 됐어요. 한 제가 알기로 한 30% 정도 저 세이브가 됐고 이 심사 이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 수수료에 사실 저 심사기관이 이, 이 수입 사업입니다. 이게 대부분 저 키사나 금보험 같은 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저 TTA, 카이트, 뭐 오파 이런 데서는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이라서 여기에 심사원 자문료나 뭐 재경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절감이 됐으면 부담은 신청기관은 절감을 하지만 심사기관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더 빡빡하게 해서 이제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저 기간을 조금 줄이거나 사람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돼서 좀 심사원 처우를 위해서는 좀 수수료가 느는 게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이번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빨리 읽겠습니다. P 인증이 있는데 각각의
담당 기관 및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정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다. 보호위원회는 아니죠. 보시면 과기정통부, 방통위, 행안부니까 이거는 지금 틀린 거고요. 이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 관련 제도 개선, 인증, 심사원 양성, 인증 관련 제도 개선, 여기는 정책협의회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인증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이거는 맞습니다. 키사 고유의 업무고요. 다 신청 기관은 ISMS나 ISMSP 인증 심사 신청을 위해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맞고요.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개별적인 인증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다. 이 키사나 금보원 이런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 보유하고 있죠. 심사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틀린 거고요. 마번의 인증기관은 고시에 따라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는 자격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인증기관, 심사기관 지정하는 것은 정책협의회죠. 인증기관이 아닙니다. 틀린 거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신규 특수분야. 이거는 인터넷진흥원 고유 업무입니다. 신규 특수분야.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은 인증위원회를 보유하고 있고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하고 있죠. 맞는 거고요. 아예 심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인증기관, 키사나 금보원 이외에 TTA, 카이트, 오파가 새로 추가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한번 외우셔도 돼요. 과행방, 키금, 카티오. 그래서 이제 과한행방은 기금을 같이오 뭐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키사, 금융보안원, 카이트, TTA, 오파 이렇게 새로 지정된 오파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피고시에 따라서 신청기관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ISMS 인증 또는 P 하나의 인증만 신청하는 경우 단일 심사라고 한다. 맞고요. 단일 심사 절차는 인증 신청, 수수료 납부, 인증 심사, 결과 보고, 단일 인증서 취득 순 맞고요. 같은 관리 체계 내에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하는 경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동시 심사라고 한다. 아니죠. 혼합 심사라고 합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면 ISMS만 받고자 하는 경우, P만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단일 심사고요. 하나의 관리 체계에서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해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랬을 때 이게 혼합 심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포인트 관리 웹페이지 운영 여기서 개인정보 흐름 인증이 필요할 때는 인증서를 분리해서 ISMS P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대표 홈페이지나 계열사 관리 웹페이지도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하지 않아서 IMS 인증을 받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혼합 인증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4번에 금고 서비스 운영,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 운영 두 장의 인증서 혼합으로 받을 수 있고요. 5번에 아까 그러니까 3번 틀린 거고요. 수수료와 심사 과정을 통합하여 두 장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ISMS 상반기, IMSP 하반기 이건 안 되죠. 같이 다른 기관에 받는 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은 기관에 같은 유효 기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 심사, 인증 신청부터 단일 인증서까지 하나의 인증만 받는 경우 혼합 심사, 같은 관리 체계 내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혼합 심사의 경우 수수료와 심사 과정 통합하였으며 유효 기간이나 심사 주기가 동일하고 두 장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통합심사 이전에는 이렇게 각각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인증신청, 인증계약, 결과보고 두 번을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로 다 묶어서 심사를 받으면서도 인증서가 두 장으로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에 ISMS-P 인증인데요.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터넷진흥원은 인증 현황을 인증 정보를 제공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MS 키사점 또 많이 들어가는 홈페이지죠. or.kr 들어가면 ISMS 9 PIMS 9가 있고요. 신규가 있는데 여기서 인증서 발급 현황에 보면 최근에 인증서 발급받은 게 위로 해가지고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증번호 책에는 ISMS-P 심사기관 인증연도 1년 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심사기관이 아니겠죠. 인증기관이 중요한 거고요. 심사기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인증 마크는 ISMS-P와 ISMS 신규 인증 기준으로 두 개가 있으며 거짓 통보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맞죠? 4번에 인증위원회 풀구성은 전문가가 포함하는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5번에 인증위원회는 해마다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하여 인증위원회를 운영한다. 인증위원회가 뭘까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장이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이다.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증위원회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35인의 이내의 위원으로 풀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위원은 인터넷진흥원 키사죠. 인증기관의 장, 근부원이죠. 여기서 위촉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손으로 가리켜 가지고 뭐 하진 않더라도 이제 투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위원회는 6인 이상의 인증위원회 구성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개최 5일 전에 인증위원회에 안건을 제출을 하고요. 그래서 6인이다. 전체 풀은 35인 이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 조치 평가단이랑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이제 비식별화, 가총삭범막, 뭐 가명화, 뭐 총계 처리, 삭제, 범주화, 뭐 마스킹 해서 이제 비식별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명 정보로 해서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기초자료 작성, 평가단 구성, 추가 비식별 조치, 데이터 활용 이 평가가 수행되는데 이 평가단의 구성을 한번 보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PO가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을 해야 되고요.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풀에서 법률, 비식별, 조치기법 전문가를 1명 이상씩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랑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5번에 ISMS P 심사원 자격 취소 요건에 대한 항목으로 묶인 것은 1번에 인증 신청인으로부터 비금전적인 이익 수수 당연히 취소 요건이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부여 당연한 거고요. 3번에 인터뷰하는데 담당자 업무 공백으로 장애 지연 대응 손해 사실 이거는 뭐 당연히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욕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랑 명문화된 자격 취소 요건이랑은 좀 다른 거죠. 4번에 취득한 정보를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것도 뭐 취소 요건으로 해당이 되지 않겠죠. 4번에
심사원이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한 경우, 뭐 이것도 심사를 잘 못해서 나중에 이제 그 심사원 모집할 때는 뭐 약간 기피가 될 수 있어도 뭐 사실 자격 취소 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의 인증심사원으로 심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일부 항목 심사 생략하는 경우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나 1번이고요. 6번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있는데 여기서 심사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개 돼 있는데요. 1번에 ISMS 인증을 유지하는 기업이 피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인증 범위명이 동일하다면 개인정보보호 흐름에 해당하는 영역, 개인정보 취급부서 위탁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 이제 ISMS 인증, PIMS 인증 이렇게 있는데 지금 ISMS P 인증으로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직, 장소, 정보 시스템은 디폴트인데 여기에 개인정보 흐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취급부서, 위탁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맞는 거죠. 이번에 각각 다른 인증 범위로 ISMS나 PIMS 인증을 유지하는 신청기관이 ISMS P 인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전체 서비스를 개인정보 흐름에 포함하여 ISMS 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맞는 거죠. 3번에 그러면 2개는 일단 맞고요. PIMS 인증을 하려는 기업이 ISMS P 인증으로 전환 시 기존의 인증 범위와 관계가 없더라도 대외 웹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PIMS를 유지하는 기업이 P 인증으로 전환할 때 인증 범위와 관계 없으면 빼면 되죠. 그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4번에 인증 기준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향후 도입이 예상되므로 정책이나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나 핀테크 같은 거 보통 이제 많이 있죠. 클라우드는 언제 하느냐 문제지 결국엔 다 하는 거니까요. 핀테크 같은 비대면 그런 금융 서비스 이것도 정책 지침에 반영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해당되는 서비스가 이제 시행됐을 때 해도 괜찮습니다. 대규모 이용자 수의 개인정보를 갖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ISMS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현황 및 흐름 분석 시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이 필요하다. 하면 좋은 거고요.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ISMS 인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ISMS P 인증일 때는 흐름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7번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하면 CISO죠. CISO 역할이 있네요.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죠.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라고 하죠. CPO 직무에 대한 다음 표에서 빈칸에 들어간 내용으로 안 맞는 것. 사실 이 표가 이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제 빈 걸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일단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저 근거가 망법의 45조의 3에 있고요. 대상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고 역할은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당연히 저 임원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는 이제 의무고 공개도 의무긴 한데 신고는 당국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개는 그냥 처리 방침이나 이런 데 공개만 하면 되고요. 하지만 발령은 공식적으로 낸 증적을 ISM에서 보고 있습니다. CPO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도 정보통신망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CPO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양쪽의 법에 규율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CPU는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이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보호 관련된 업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철물점이나 네일아트 이런 데서 고객 명단도 있고 관리도 하겠지만,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랑 관련이 없는 경우 당연히 CISO를 만들 수가 없겠죠. CPO는 역할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고충 처리, 그리고 개인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책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위는 CPO는 임원,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고충 처리 부서의 장, 개보법에서는 고위공무원, 사업주, 대표, 임원,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장, 이렇게 공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CISO를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로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 사업 공무원, 연관 장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최고 책임자에 관한 요건입니다. CISO는 CPO랑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CISO는 정취, 침대 보호암, CPO는 개조, 분래, 교파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제 책에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내용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 CISO에는 개인정보 관련된 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CPO의 업무에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이 부분이 사실 이쪽 CISO의 업무에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 이건 시큐리티고요. 시큐리티고요. 이건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볼 수 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8번에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조직의 자산에 대한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 분석이 선행되고 접근 방법의 산정이 필요하다. 위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거네요. 이것도 이 내용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준선 접근법, 기준이죠. 기준, 베이스라인, 아주 기본적인 접근법이겠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보호의 기본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 대책,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호 대책 선택이 가능하다. 부서별로 적정 보안 수준보다도 낮게 보안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여기에서 Y, N, P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서는 P만 돼도 되는 거, 어떤 부서는 반드시 Y여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수준을 정할 수가 있죠. 전문가 판단법, 인포멀 어프로치,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위험을 분석하는 거고, 작은 조직에서 비용이 효과적이고, 근데 주관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호대책 선택과 소요 비용을요. 상세 위험 접근법, 디테일드 리스크 어프로치라고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자산에 대한 위협과 취약성을 분석해서 위협의 정도를 결정한다.
적절한 보안 수준 마련이 가능한데 전문적인 지식,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상세 위험 접근법과 복합적 접근법을 헷갈리면 안 돼요. 상세는 디테일이다. 복합적은 컴바인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럼 복합적이 뭐냐? 조직 활용에 대한 필수적인 위험이 높은 시스템을 식별하고, 여기에는 상세, 그렇지 않은 시스템에는 기준선을 적용한다.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불명확하게 설정하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 보시면 기준선, 체크리스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많이 쓰는 게 전문가, 인포멀 방식이 있죠. 상세 같은 경우는 기준선과 약간 좀 배치되는 거죠. 기준선과 상세를 같이 하는 게 이제 복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복합은 기준선과 상세를 하는데 이 중에서 위험이 높은 거, 고위험은 상세, 위험이 낮은 거는 저위험은 기준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 취약점을 통해 위험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자산의 취약점을 조직의 관리적 제도의 취약점을 모두 진단해야 한다. 취약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출입 통제 시스템 직원의 부재, 출입구 창문, 잠금 장치 미흡, 부적절한 장비 위치 지정, 관리적인 취약점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뭐 정보 보호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관리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정보 보호에서는 이 관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거를 나누고 있죠. 뭐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 그런 데에서는 물리적인 건 안 나와 있지만 물리 보안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입 통제는 물리적인 취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접근 경로별 취약점은 외부 인터넷에서 내부로의 취약점, 내부에서 외부로의 취약점, 망 연동 시 취약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방화벽 가지고 내부가 있겠죠. 이제 외부, 여기서 이쪽, 그리고 망을 뭐 연동한다. 별도로 뭐 다른 망이 있다. 연동할 때 취약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역별 취약점은 시스템, DB, 응용 프로그램, 단말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맞는 문장이죠. 객관식 시험에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MEC 이 중에서 CE가 다 모으면은 이제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덜 모여도 되는 거죠.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죠. 다 모으면 전체가 될 필요가 있는데 MEC는 이렇게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면 다 안 모아도 됩니다. 4번에 모이해킹 진단 효과로 침입자가 각 시스템별로 시스템 관리자 권한 획득 가능성을 점검하고 정보 누출 가능성을 점검한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정보 보호 현황 분석, 정보 보호 수준 측정, 스캐닝 도구 모이해킹 등을 이용해 취약점 분석을 거쳐 취약점을 도출한다. 맞는 겁니다. 답은 1번. 10번인데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데 I love food, fruits고요. 신규 ISMS 인증 기준에 따라서 최초 심사를 받고 있다. 구 ISMS 인증 기준에 따라서 심사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구 ISMS도 저 451, 452, 452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후 2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18년 11월에 ISMSP가 통합이 되고 2019년 전까지는 2019년 5월 전까지는 구 ISMS가 됐기 때문에 사후 2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사후 2가 끝나면 신 ISMS로 이제 최초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정보자산 관리 지침 있고 뭐 엑셀 형태로 관리하고 있대요. 네, 2020년 2월 1일 날 정보자산 분류 기준을 개정하고 CISO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정보자산 관리 목록을 전체를 관리하는데 ISMS 인증 범위 부분만 보여줬네요. 전체를 이제 보여주다 보면 당연히 취약점이 보일 수가 있겠죠. 뭐 EOS가 된 OS가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보호 조치가 안 된 범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잘 안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거는 결함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들은 누락하면 안 되지만 인증 범위가 아닌 거는 당연히 누락을 하더라도 뭐 어찌할 수는 없는 거죠, 심사원이. 정보자산 관리 지침은 2020년 2월 1일 날 역시 분류 기준을 개정하고 CISO 승인을 받았네요. 자산 목록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분기일에 최신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해서 3, 2, 1 이렇게 돼 있고요. 정보자산 목록에 정보자산 보안 등급을 평가하여 목록하는데 자산 소유 구성의 장은 관리할 책임이 있다 돼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자산 목록을 쭉 볼 때 주로 이 OS 이 패치 현황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2003이 있으면 이건 이제 EOS 되었죠. 2003 뭐 윈도우즈 XP 아주 오래된 OS죠. 중요도 평가 기준을 보니까 뭐 아까 상은 3, 중은 2, 하는 1이었죠. 이렇게 쭉 보니까 맞고 1, 1, 2 이게 4인데 잘못 중요도를 산정했죠. 하하 중 3 맞고요. 그리고 관리자의 사원이 있네요. 해당 자산의 소유 부서의 장이 관리해야 되는데 사원이 관리하고 있네요. 이것 문제죠. 결함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자산 식별이죠. 왜 그러냐? 이 패치 관리 이런 거보다 일단은 패치 관리 여기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자산 식별인데요. 아까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3, 2, 1 이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5여야 되는데 잘못 저 중요도가 산정이 돼서 보안 등급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자산 식별이랑 관리가 다른데 식별은 이제 왓이에요. 왓. 그래서 정보자산 분류 기준에 따라서 빠짐없이 식별한다. 그래서 보안 등급이 산정이 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최신화한다. 이거고요. 정보자산 관리 이거는 이제 관리체계 구축,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고 정보자산 관리는 보호대책 요구사항 여기죠. 여기서 정책 조직 자산인데 2.1.3은 보안 등급에 따라서 취급 절차를 수립 이행하는 거고요. 책임자, 관리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함 항목은 정보자산 식별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책임자 관리자가 이 사원으로 지정이 됐다. 이것도 이렇게 따지면 정보자산 관리에도 문제가 됐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송혜수 사원이 소유 부서의 장이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사실 책임자가 뭐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이제 세모 정도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거죠.
두 번째, 결함을 도출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패치 현황, 관리자가 송혜수 사원인 경우, 이것도 관리자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사실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야죠. 이거 가지고 바로 정보자산 관리 결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이제 이거는 확인을 해서 실제로 이게 취급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송혜수 사원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위치다. 그러면은 결함으로 될 수 있고, 근데 조금 더 이건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 이 정보자산 식별 이 등급 산정하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결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보안 등급 부여 기준, 이것도 조금 더 확인하면 좋은 거죠. 4번에 전보 및 퇴직자 명단 해가지고 이 관리자, 운영자에 퇴직자가 있는지 이걸 확인해서 현행화가 안 됐는지 이제 볼 수도 있죠. 5번에 CISO 공식적 지정 문서, CISO랑 관련된 내용이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여기는 3번이고요. 12번에 ISMS 의무 대상자이고요. 아이러브 프루츠가 또 나왔네요. 신 ISMS 인증 기준에 따라서 최초 심사를 받고 있대요. 아시겠지만 최초가 있고, 그 다음에 4후 1이 있죠. 4후, 그 다음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최초 심사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이고 4후 1이랑 4후 2는 저 위원회가 안 열리고, 이 최초랑 갱신은 위원회가 열린다. 인증위원회가 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지금 정보 서비스 흐름도에 관해서 나왔네요. 클라이언트부터 네트워크 서버까지 사업장, 뭐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웹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이제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이제 VPN이 보이지 않는데 누락하신 건가요? 했더니 하단에 VPN 연결 부분을 명시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일부만 나와서 안 보인 것 같아요. 자산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다. 하지만 최신화는 되어 있다. 뭐 그러면 상관없죠. 패치는 다 되어 있나? 네, EOS 된 장비가 40% 정도가 있대요. 네, 뭐 접근 통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는 되고 있다고 하네요. 웹아스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서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버 접근 행위에 대해서 서버 DB 접근 제어 로그를 통해서 연동해서 수집 후 저장하고 있다.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이 있네요. EMS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 통제들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EOS 된 장비에서도 마찬가지고, 웹아스 서버 IP 접근 제한, 뭐 이것도 접속하는 IP로 제한을 하고 있대요. 네, IP와 포트 단위까지 통제하고 있냐 했더니 서버 DB 접근 제어로는 IP까지만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흐름도랑 흐름표는 작성을 못했대요. 근데 이제 ISMS 인증 기준이죠. 시스템 운영 보안 지침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죠. 접근 권한은 꼭 필요한 범위에 하나여 부여한다. 뭐 원칙적인 거죠. 반기 1회 정도 재평가한다. 그리고 접근 권한 분기 1회별 점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접근 통제는 서버는 방화벽, IP 제어 기술 등을 통하여 IP랑 포트 단위까지 통제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까는 IP만 하는 것 같았죠. 서버 접근 제어로. 심사원의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틀린 거를 위주로 봐야겠죠. VPN을 누락하였으므로 현황 및 흐름 분석 결함으로 판단했다. 근데 다른 공간에 표시하였다고 했으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사실 VPN 하나하나를 전체를 다 표현을 하면 현황 및 흐름 분석에 사실 엄청 빽빽하겠죠. 어느 정도 추상화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핵심적인 주요 자산에 대해서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에
EOS 비율이 40% 정도로 높으니까 패치 관리 결함으로 판단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걸 뭐 아까 접근 통제를 해서 보안 통제를 한다. 그거는 40%가 아니라 뭐 한 3, 4%면 모르겠는데 40%면 무조건 패치 관리 결함으로 줄 수 있습니다. 3번에 서버 접근 서버 DB 접근 제어로 IP 포트 단위까지 통제하지 않으니까 보안 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판단했다. 근데 서버 DB 접근 제어가 아니라도 방화벽으로 IP 포트까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결함으로 줄 수는 없고요. 웹아스가 물리적으로 동일 장비에 있다고 해서 공개 서버 결함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더욱 확인할 게 많이 있죠. 단순하게 이 인증 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됐을 때 꼭 결함을 줄 수는 없죠. 보안 통제 수준을 확인한 다음에 줘야 되고요. 흐름표 쪽은 안 됐으니까 현황 및 흐름 분석 결함으로 판단했다. 이거는 ISMS 심사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13번에 현황 및 흐름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에 경영진이 정보보호 현황을 이해하고 위험 관리를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은 뭐 경영진이 활용하려면 추상화를 해야겠죠. 추상하면 복잡한 것을 감추고 쉽게 표현한 거죠. 이번에 정보 서비스 업무 흐름도는 조직의 업무 절차, 정보보호 요구사항, 보안 통제의 상호 연계를 사용자 기반으로 도식화한 접근 통제 개념도를 의미한다. 업무 흐름도가 아니죠. 정보 서비스 흐름도죠. 두 개는 다른 겁니다. 3번에 정보 서비스 업무 흐름도는 여기 나왔네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하는 개념도이다. 이게 맞는 거죠. 네. 이게 좀 그리고 이게 자꾸 삐져나오네요. 예. 4번의 정보 서비스 흐름도는 서버 DB 응용 프로그램 등으로 하고 목적지는 이용자 사용자로 작성한다. 어색하겠죠? 거꾸로 되어 있죠. 이용자 사용자부터 시작해서 서버 DB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야 합니다. 5번의 정보 서비스 흐름도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적용되는 업무 흐름, 보안 통제 사항 등을 도식화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인증기준 키워드를 보시면 현황 및 흐름 분석은 정보 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도 최신화한다. 2점 10.1의 보안 시스템 운영은 보안 시스템의 운영 절차 그리고 접근 인원을 최소화 관리자들이죠. 정책이나 변경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그 보안 정책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또 정책을 수정을 하는 거죠. 공개 서버 보안, 외부 인터넷망이나 DMZ에 있는 공인 IP를 갖는 서버들이죠. 웹 서버 그리고 파일 서버 이런 것들이죠. 공개 서버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DMZ에 설치해야 된다. DMZ는 방화벽을 하나 걸쳐 있으니까 거기다 설치해야 된다. 보안 시스템을 통해 이제 보호를 해야 되고요. 게시, 저장 시 개인정보 관련된 것 특히 절차를 따라야 되죠. 승인 절차를 따르는 거고요. 이제 노출이나 확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차단을 해야 되고요. 패치 관리는 패치 관리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패치 현황을 관리하고 패치 불가 시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40%는 안 되겠죠. 인터넷을 통한 패치는 제한해야 되죠. 그리고 PMS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보호 대책을 해야 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PC들 서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패치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지만 패치 관리 서버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공급사의 인터넷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안랩이나 뭐 시만텍이나 그런 공식적인 사이트랑 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서명된 클린 패치를 받아오면 되죠. 그 클린 패치를 받아온 것을 PMS가 이제 실제 노드들 PC나 서버에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걸 받아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PMS 보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흐름도 종류, 정보 서비스 흐름도, 그러면 조직의 업무 절차, 정보 보호 요구사항, 보안 통제, 아까 접근 통제 개념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개념도다. 업무 흐름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개인정보 흐름표는 이전 단계에서 분류한 업무명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 별 현황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목록입니다. 주요 직무자 서비스 흐름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임직원인 경우에 이제 업무망, 인터넷망, 보호대책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보통 이 위에는 네트워크 구성도처럼 이 흐름이 나오고 이 밑에는 보호대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넷피시 지킴이 뭐 이런 보호대책들을 이렇게 밑에 써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부터 항상 이 서비스 하는 서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망하고 외부 인터넷망하는 보니까 지금 망 연계로 자료 전송이 되고요. 업무망에는 내부 네트워크부터 이제 어드민, 응용 프로그램의 어드민 페이지 접속한다. 외부 인터넷에서 완전히 노출된 거죠. 외부 인터넷 네트워크로 이렇게 한다.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제 PC에서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렇게 연결하는 흐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DoS, IPS로 방어를 하고요. 네트워크 방어하고 SSL 통해서 방화벽,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WAB 뭐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걸 방화벽 통해서 운영 DB, 정보보호, 뭐 철도 보안 DB, 백업, 별도 IDC 뭐 이렇게 이 회사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을 해도 됩니다. 밑에는 보호 대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보보호 사전 점검 해설서에 있는데 인증 범위, 그 내부 업무용 인프라, 내부 네트워크 구성도를 했고요. 이 안에는 서버들이죠. 서버 뭐 OS부터 서버 보안, 뭐 DB 보안 뭐 이렇게 깔려 있는 이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작성을 했고요. 이 밑에는 보호 대책 마찬가지로 보호 대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 PC부터 DB 앱 서버까지 이 흐름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반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4에서 15번인데요. ISMS 의무 대상자이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니까 CEO 밑에 CISO가 있는데 물리보안, 기술보안, 그리고 개발팀이 있네요. 그리고 정보보호 조직운영 지침에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에 연 1회 한다. 그리고 항상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같이 있죠. 이것도 연 1회 한다. 회의 결과는 전사 공지하는 것 같고요. CISO랑 CPO가 두 분이 다 있대요. 겸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위원회도 열렸고 실무협의체도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자산이 얼마냐? 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조 5천억 그거 알죠? 자산이 5조면 CISO 겸직 금지, ISMS 의무 대상자면서 자산이 5천억이면 겸직 금지 이렇게 돼 있죠. CISO는 실장인데 임원급이냐? 임원이시라고 하네요. 근데 개발팀이 있는 게 아까 5개 T였죠. 그리고 조직 운영 지침은 이해관계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함 항목으로 최고 책임자의 지적이죠. 아까 자산이 4조인데 ISMS 의무 대상자라고 했어요. 5천억만 돼도 저 겸직금지인데 4조면 8배잖아요. 그래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나 개발 업무 안 해. 근데 CISO가 나는 개발도 모르고 개발 업무 안 해. 사실 업무를 하고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업무에 책임이 있는 거죠. 개발 업무에 책임이 있다는 거는 겸직금지 위반입니다. 음, 여기는 지금 CISO 자격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뭐 정보보호, 뭐 석사, 그리고 뭐 정보보호 기술 분야 업무 3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 지정 결함이고요. 그리고 요청해야 될 증적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보호아까 위원회가 열리고 실무협의체도 열리고 그랬댔잖아요. 그러면 규정과 회의록, 실무협의체도 규정과 회의록, 그리고 직무기술서, 업무 분장표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조직에 관련되면 당연히. 그리고 전사 게시판에 공유했다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지금 이 서약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이건 인적 보안에 관련된 거라서 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는 2번이고 여기는 5번이네요. 16, 17번 시골 으뜸 음식 요식업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네요. 의무 대상자가 아닌데 피인증을 받고 있대요. 대단하죠.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심사를 하고 있대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140만 명 정도 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의용 프로그램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데 10명이 있고 모두 망분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망분리 하면 다파접이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그리고 개인정보를 파기, 그리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 설정, 이 다파접, 망분리 중요하죠. 관리자 계정 점검 주기는 분기별로 1회에서 147, 10회 하고 있다. 장기 미접속 인원은 1년이 지나면 삭제하고 있다. DB 테이블 구조 데이터 화면 증적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의 흐름상 적절하도록 화면 및 기능별로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있대요. 그리고 반기 1회 재평가되고 있고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은 자동으로 중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DB 테이블 구조를 보니까 여기서 쭉 보면 여기 이건 뭐 멤버 아이디인 것 같고요. 이거는 회원 가입, 로그인, 이건 온 로그인 데이트, 이거는 오프 로그인 데이트, 이거는 바이 데이트, 이거 구매한 것 같아요. 로그 오프, 로그 온. 이거 뭐 로그 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되게 오래된 게 있죠. 2016년, 2017년에 했던 거. 이거는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고 좀 보이네요. 그리고 계정 접근 권한 검토 내역에 이렇게 점검은 해서 이상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뭐 증적은 나와 있지 않죠. 이거는 재량으로 점검을 하고 이 요약 결과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점검하는 게 큰 거죠. 판단한 사항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정보가 1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인데 이거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5만 명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50만 명의 연계, 100만 명의 개인정보, 이게 이제 피하 대상이죠. 답이 아니고요. 검토 내용이 요식행위로 보임으로 결함이다. 이거까지 이렇게 한 거가 요식행위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죠. 요식행위로 말을 하는 건 되게 이제 무례한 거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시 테이블 발견을 위해 직접 조회한다. 안 되죠. 이러다가 막 정말 풀쿼리 하다가 저 시스템이 뭐 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장기 미접속 계정이 발견되면 결함이다. 지금 결함으로 볼 수 있죠. 1년이 지나면 파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스란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휴면 이용자들은 이제 파기해야죠. 이거는 1년 휴면 이용자, 장기 미접속자, 로그인을 안 한 사람이죠. 이거는 30일 전에 이제 파기되거나 이제 분리보관 사실을 이제 통지를 해야죠. 이게 안 돼. 지금은 이건 뭐 파기도 안 되고 뭐 통지도 안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결함이다. ISMS 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ISMS P에서 결함은 도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완전하게 맞는 말은 아니죠. 해당되지 않는 기준은 도출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해당되면은 인증 뭐 우리가 선택 지금 ISMS 의무 대상자가 아니니까 뭐 재미삼아 받겠다 이런 건 아니죠. 일단 ISMS P 인증을 받으면 해당되는 기준은 결함을 도출 받아야죠. 그거를 우리는 결함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ISMS나 ISMS P 기준이 다 대부분 법 요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함이 도출되면 어쩔 수 없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17번에 DB 테이블 구조, 데이터 화면 증적을 토대로 결함 도출할 수 있는 거, 휴면 이용자 관리 이렇게 돼 있죠. 참고로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죠.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는 ISMS를 인증받는 경우 개인정보 생명주기 결함이 발견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ISMS다 받는 게 근데 개인정보 생명주기 결함은 다 이제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로 결함을 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312 개인정보 동의, 뭐 317 홍보 마케팅 그러면 이런 인증 기준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ISMS 141로 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접근 권한 검토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증적이 있으니까 결함을 줄 수 없고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이거는 휴면 이용자 정보는 파기되어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접근과는 거리가 좀 멀죠. 잠시만요. 지금 ISMS P이기 때문에 휴면 이용자 관리가 맞고요. 만약에 아까 ISMS 인증이었다. 그러면 휴면 이용자 관리가 답이 아니고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가 답이겠죠. 이용 내역 통지. 사실 이용 내역 통지는 지금 여기서는 통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한번 보면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는 법규 최신성, 연일에 검토한다. 접근 권한 검토는 개정이나 접근 권한 변경 이력을 남기고 검토하는 뭐 기준이나 주체나 방법이나 주기를 수립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나오면 조치한다. 접근 권한 검토에 재밌는 게 이 이력을 남기는 것까지 포함됐다는 거. 이건 좀 다릅니다. 접속 기록 같은 경우는 접속 기록 관리, 검토 이게 다른 인증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접근 권한은 같은 인증 기준이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데이터베이스 목록 식별하고 응용 프로그램 서버 사용자 관점에서 접근 통제 해야 된다. 이용 내역 통지는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기준 100만 명 이용자 수 100만 명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의 100억이면 연 1회 해야 되죠. 통지 항목은 법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휴면 이용자 관리는 휴면 이용자에 대해서 파기나 분리 보관에 대해서 해야죠. 그리고 보관 목적 또는 이용자가 요청했을 때는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죠.
제한해야 되죠. 그 휴먼 이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요. 분리 보관은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저 서버를 분리하는 거, 그리고 뭐 논리적으로 뭐 인스턴스나 뭐 테이블이나 분리해서 접근 권한을 차등을 해야 되죠.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18번에 해킹 기법이 다양화돼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오해 해킹 절차로 순서에 맞는 것은, 사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모의 해킹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은 너무 쉽고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분도 맞출 수 있는데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도 이제 어떻게 순서를 정의하느냐, 개념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정보 수집, 대상 목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수집, 취약점 분석, 정보 수집 결과에 대한 취약점 분석, 뭐 공격 시나리오 구성, 모의, 침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DBMS 중개 서버 등 주변 공격, 관리자 권한 및 중요 정보 획득. 그래서 모의 해킹의 목적은 이거예요. 저 관리자 권한, 루트 권한, 뭐 어드민 권한. 뭐 이거면 모든 명령어도 날릴 수 있고, 뭐 로그도 지울 수 있고, 뭐 사용자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루트 권한 획득, 그리고 중요 정보 획득. 보통 이제 뭐 개인 정보, 뭐 계약 정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뭐 개인의 뭐 비위 정보, 뭐 용도는 뭐 다양하지만 뭐 뭔가 쓰임새가 있는 정보겠죠. 그래서 이거대로 하면 답은 3번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취약점 진단은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취약점 진단이다. 여기서 웹 취약점 진단 얘기하는 거고요. 모의 해킹은 홈페이지, 정보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내부 정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진단한다. 웹 취약점 진단은 보통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제 과기정통부로 바뀌었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게 웹 취약점 진단이고요. 모의 해킹은 어,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스위치, 정보보호 시스템, 방화벽, 뭐 IDS, IPS, 와프, 서버, 뭐 웹서버, 와스, DB, 서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킹을 하는 게 모의 해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취약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좀 창의성이 더 요하죠. 이제 웹 취약점 진단은 어떻게 하면 저 화이트 리스트 방 화이트 해킹 같은 화이트 저 리스트 방식이죠. 화이트 박스 방식. 모의 해킹은 거의 뭐 블랙 박스 방식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하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19번에서 20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뭐 수타커피 ISMS 최초 심사를 받고 있대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제가 다 이렇게 임의로 지은 게 많아요. 뭐 그래서 사실 아까도 뭐 이런 DB 테이블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 뭐 인터뷰 뭐 화면 다 기존에 있는 걸 바탕으로 제가 다 임의로 한 거라서 뭐 어떤 뭐 정보를 뭐 유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보 보호 시스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뭐 EOS가 없는 것 같다고 하네요. 뭐 잘한 거죠. 최신 패치로 업그레이드 했대요. 근데 DB 접근 제어 솔루션 콘솔 화면을 보는데 IP 제한하는 기능은 잘 돼 있고 잠김 사용자 계정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왜 그랬냐? 철수 인력 중에 이제 통보가 안 돼서 삭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90일 후에 계정이 이제 락이 됐다, 잠겨 있다. 그러면 잠긴 계정은 이제 노 로그인이죠. 그래서 로그인이 불가합니다. SQL 유형별 권한이 있는데 올로 되어 있네요. 모든 사용자가. 그러니까 모든 SQL에서의 명령어가 수행이 가능하죠. 왜 올이냐 했더니 뭐 원래 그랬다. 관행적으로. 그렇지만 DBMS 접근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자는 사용자 개별 계정 가져야 된다. 그럼 차등화하는 거죠. 최초 계정부터 이력을 남기고 5년간 보관한다. 보관하는 주기 알죠?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비공개 모의고사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접속 기록, 접근 권한, 보관, 검토 주기, 개보법 망법 이거 다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DBMS 오브젝트 접근 권한은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범위 하나여 부여하고 접근 권한 목록을 유지한다. 예, 일단 문제를 보면요. DB 관리 시스템의 페이지 계정 목록을 보면 이렇게 잠긴 사용자가 많이 있네요. 되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부서도 뭐 좀 외주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 삭제해도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2020년 기준이거든요. 제가 문제를 만들 때도 2020년. 근데 2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정책을 보니까 이제 올로 되어 있어요. SQL 유형이. 그래서 셀렉트, 뭐 딜리트, 인서트, 업데이트 되고 그랜트, 리보크 되고 뭐 드롭, 알터 이게 DML, DCL, DDL이 다 되네요. 뭐 굉장히 위험하죠. 뭐 결함 항목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보안 시스템 운영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정 삭제가 안 돼 있고 이렇게 SQL 유형 권한 정책이 잘못돼 있고 그러면은 보안 시스템 운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보호대책 선정은 위험 처리 전략, 회전 감수, 그리고 이제 이행 계획 뭐 관련이 없죠. 사용자 계정 관리는 발급 절차, 등록, 변경, 삭제 관련된 거고 최소 권한을 어, 부여해야 되죠. 그리고 계정의 책임이 본인에 있음을 주지시키는 거. 계정에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건 보안 시스템에 관련된 거죠. 사실 이 계정 관리는 좀 일반론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 좀 설정 이런 게 없다면 사용자 계정 관리 권한 결함으로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정보보호 시스템이 아니라 서버 쪽에도 계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병합을 해서 EOL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계정 문제가 보안 시스템에 있고 서버 쪽에 나왔다. 그럴 때는 EOE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안 시스템에서 계정 문제가 나왔고 지금 정책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보안 시스템 결함으로 줘야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변경 관리는 변경 절차, 변경 전 영향 분석 이렇게 되니까 답은 5번입니다. 20번에 개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보호 시스템의 관리 강화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해주면 가능하죠. 정책 주기적으로 적절성을 검토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가능하죠. 개정 권한은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주어지도록 교체하여야 합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5번에 명령어 단위로 권한을 세분화하여 차등 부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하죠. 교과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 원칙적으로 좋은 말이죠. 4번이 이제 틀린 건데요. 인사 DB와 모든 사용자를 연결하여 즉시 삭제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사실. 그러려면 이제 인터페이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이제 보안 시스템하고 저 뭐 포탈이나 이런 데 인사 DB 뭐 연동을 해야 되는데 뭐 DB 프로시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뷰 테이블로 한쪽을 뭐 쿼리를 주기적으로 날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에 저 API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꼭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를 하면은 보안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보안 통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럴 수는 있죠. 지금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
다 자동화했고 하나가 수동으로 돼 있어요. 그럼 뭐 오케이죠. 아, 잘못 말했네요. 다 수동이고 하나가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수동으로 된 게 이제 오케이죠. 근데 중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잘하는데 다 자동으로 돼 있고 수동으로 된 게 정말 하나 정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원래 규칙상 아니면 관행상 다 자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 수동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결함으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제안해 볼 수는 있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뭐 이러한 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정말 강화된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1번에 의무 대상자 ISMS P 심사를 지금 받고 있대요. 개인정보 흐름도가 나왔네요. 수집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고객 상담 업무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생명주기 나왔고요. 고객 상담 업무는 동물나라의 고객센터에서 담당한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1대1 문의 관련 정보로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를 처리한다. 이쪽에 나왔네요. 고객센터는 동물 콜센터를 통하여 정부 주체로부터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1대1 고객 상담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는 동물나라 DB에 저장이 된다. 다음으로 동물나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여기 있네요. 상담 내용을 확인 후 상담 처리자에게 여기 지정이 된다. 상담 처리자는 1대1 문의 답변을 처리한다. 상담 업무, 민원 처리 등의 업무는 수탁자, 동물 콜센터에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나 본데요. 네,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상담 앱에 접근이 가능하다. 녹취DB는 동물 콜센터에서 직접 저장 관리하고 있고 3년 지난 거는 파기하고 있다. 녹취DB가 이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녹취DB는 동물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수탁자에서 관리하고 있대요. 근데 흐름도에는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잘못 작성된 것 같대요. 근데 동물 콜센터에서 아웃바운딩 하는 콜하는 업무는 없네요. 없나요? 했더니 있다고 하네요. 근데 왜 포함이 안 됐나요? 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고 하고요. 결함을 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뺄 수는 없겠죠. 현황 및 흐름 분석 결함이다. 22번에 PI 관련된 내용이네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도입이나 중대한 변경 시 미치는 영향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기 위함이죠. 사전 준비, 수행, 이행 3단계로 되어 있고요. 평가 대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 여기죠. 5민 100개 50연 이거 기준. 공공기관이나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 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위험 요인을 분석 개선함으로 침해 사고 방지. 수행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4번에 근데 5민 50연인데 지금 12연으로 돼 있죠. 틀렸죠. 그리고 100만인데 50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5번은 정보통신망법이랑 관계가 없죠. 개인정보보호법이죠. 33조. 그래서 4, 5번이 답입니다. 현황 및 흐름 분석에는 정보 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도 최신화. 근데 개인정보 흐름도는 ISMS P죠. 외부자 현황 관리는 위탁 업무, 시설, 서비스 식별, 위험 관리. 개인정보 현황 관리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 등록한다. 행안부에 60일 이내 관계 부처에 해도 되죠. 처리 방침을 공개한다.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고 이 세 개까지 한꺼번에 차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대상 오민 고유식별 정보 오민고 그리고 50연 연계 100개 오민 50연 100개 33조 개보법에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22, 24번
ISMS 의무 대상자 최초 심사 받고 있대요. 응용 프로그램 심사하고 있는데 관리자 계정 몇 개냐? 5개, 6개 있다. 네, 한 개는 잠겨 있네요. 90일 이후에 락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왜 안 잠겼냐 누구는 그랬더니 잠기는 설정을 한 게 한 달 전에 뭐 시행이 됐다고 하네요. 뭐 시행이 안 됐다가 다시 저렇게 설정을 강화할 수 있죠. 계정 발급 결제 프로세스는 타고 있냐? 뭐 있는데 뭐 기록이 지금 없고요. 결제권자 승인 이력이 또 없고요. 그리고 뭐 구두로도 되고 있고 삭제 조치 기준 뭐 없고 뭐 토탈적으로 저 사용자 계정 관리 절차가 좀 효과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개발 보안 지침에는 뭐 이런 절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정 삭제 요청해야 한다 이런 내규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요청서 샘플을 보면 차장 사용 기간이 18년 12월까지 지금 이제 20년 지금 5월 30일인데 이렇게 잘못돼 있죠. 그리고 이 결제 기록도 되게 올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계정 관리가 결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거네요. 김갑수 이 갑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에 계정이 있는데 최근 접속 시점이 19년 8월 31일. 사용 기간도 좀 초과한 것 같고요. 정 누구는 19년 1월 2일. 그러면은 이제 1년이 훨씬 지난 거죠. 뭐 잠김도 뭐 이렇게 뭐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뭐 잠기고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막 들쑥날쑥하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정 신청 처리 결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 251 결함입니다. 참고로 사용자 계정 관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사용자 식별은 유일 식별자 이게 아이디죠.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정체성을 나타낸 거죠. 유일 식별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공유 계정이 아니죠. 추측하기 쉬운 식별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뭐 루트, 뭐 매니저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공유 왜냐하면 이제 해킹할 때 타겟이 되니까 그렇죠. 아까도 모의 해킹에서 관리자 권한 탈취가 일단 중요하다고 했는데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은 관리자로 식별이 추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취약한 거고요. 공유 식별자를 사용했을 때는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공유 식별자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사용자 인증은 그러니까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 인증 절차를 수립 이행해야 되고 로그인 횟수 제한 패스워드 락이죠. 사실 이 패스워드 락 같은 경우는 개보법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유형 1은 면제가 되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알람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한 인증 또는 이게 5어예요. 안전한 접속. 뭐 엔드라고도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개보법에서는 이게 5어예요. 안전한 인증은 뭐 지금 공인인증서도 의무화가 폐지가 됐는데 공인인증서 포함해서 OTP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보안 토큰 뭐 여러 가지가 안전한 인증 수단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접속 수단은 항상 나오는 거 있죠. 전용선, 그리고 VPN 뭐 이런 것들. 망법에서는 이 안전한 인증 수단은 이거는 그 맨데토리예요. 근데 개보법에서는 인증 수단 또는 접속 수단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두 개 다 하라고 해야죠. 일단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는 사실 이게 그 파워 유저죠. 파워 유저. 사실 관리자 권한은 최소 인원으로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공식적인 승인을 거치고 별도로 목록화,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한다.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번에 윈도우즈 계정을 관리하는 명령어래요. 이렇게 사용자 계정 전체 보기, 이거는 넷 유저입니다. 사용자 계정 정보 보기 중에 서먼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넷 유저하고 서먼을 하시면 되고요. 계정 생성, 넷 유저 서먼하고 이거 붙여가지고 슬래시 애드, 삭제는 슬래시 딜리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 앞에도 봤죠? 연관되는 문제요. 이걸 제가 한번 쳐봤어요. 직접 제가 쳐서 색깔을 좀 넣어서 붙인 겁니다. 넷 유저를 하면 이렇게 계정이 목록이 보여요. 네, 넷 유저 서먼 하고 애드를 하면 명령이 잘 실행되었습니다 해서 다시 넷 유저를 하면 여기 서먼이 이렇게 보이죠. 다시 넷 유저하고 서먼을 쳐보면 이게 많이 써요. 사실 심사할 때 넷 유저에서 이 게스트 계정이 있느냐, 이게 활성화됐느냐, 이걸 한번 볼 수 있죠. 넷 유저 게스트를 해도 되죠. 그리고 넷 유저의 어드민 계정,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추측하기 쉬운 사용자, 그래서 바꿔야 되죠. 변경. 넷 유저 서먼을 해봤으면 이 마지막 암호 설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가 설정이 오래된 거는 다시 또 이제 결함을 줄 수가 있겠죠. 계정 관리 관련돼서 내규를 보고 결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넷 유저 서먼 딜리트가 아니에요. 대리예요. 그냥 이거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다시 넷 유저 하면 여기에 지금 없네요. 서먼이 삭제가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넷 유저 하면은 예. 이거는 붙일 필요가 없는데 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넷 유저. 넷 유저랑 많이 나오는 넷시어도 나중에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25번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순서에 관한 게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출제돼요. 한 세 문제 정도.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외워야죠. 사실. 근데 이제 뭐 기술사 하시는 분이나 감리사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많이 외울 거예요. 요설, 뭐 개태유,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라 요구사항 분석, 설계, 뭐 개발로도 하기도 해요. 뭐 요설 구태유 이렇게 해도 돼요. 태유 이렇게 도움을 많이 해요. 요설 구태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 관련된 거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거죠. 이 밑에 있는 것들. 요구사항 중 보안학력 식별, 요구사항 명세서 이렇게 하면 답은 2번입니다. 뒤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는 뭐냐? 기본 활동이 사용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소프트웨어가 담당해야 하는 정보 영역을 정의하는 거예요. 요구사항 정의서라는 산출물이 나오죠. 그러면 추가적인 보안 활동으로 이 요구사항 중에 보안 요구 사항을 활동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등급,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가져야 되고 법률적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강조되는지 점검 작업이 요구된다. 설계 단계에는 소프트웨어 구조와 그 성분을 명확하게 밝혀 구현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외부 시스템 및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중시하는 외부 설계, 시스템 내부를 설계하는 내부 설계가 있대요. 근데 전체적인 구조와 데이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단계를 분리해서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보안 활동으로는 위험 모델링, 이런 용어가 많이 써요. 보안 통제 기준 설정과 같이 개발 보안의 가이드가 제시되는 작업이다. 이 위협들을 시스템 이제 영역별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도출하는 거. 근데 경험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이 영역별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구현 단계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이다. 모듈의 코딩과 디버깅이 이루어지고 단위 테스트 또는 모듈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보안 활동은 표준 코딩 정의서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모든 개발자들이 준수하도록 한다. 뭐 교육하는 거겠죠, 교육. 그리고 코드 리뷰, 소스 코드 진단 작업 등 소스 코드 수준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뭐 구현 단계랑 테스트 단계의 소스 코드 정적 분석, 그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보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죠. 잘 보는 사람이. 테스트 단계에서는 개발된 모듈을 통합하여 시험하는 통합 테스트, 완성된 시스템으로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구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테스트,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 현장에서 검증해보는 인수 테스트 등이 수행이 된다. 설계 단계에서 수행된 위협 모델링, 아까 나왔었죠. 이걸 통해서 도출된 위협들이 구현 단계에서 해당 취약점이 없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동적 분석 도구를 이용하거나 모의 침투 테스트, 보통 핀 테스트라고 하죠.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핀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적으로 검증하는 도구도 있죠. 뭐 앱스캔, 포티파이에서도 동적 분석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랑 두 개가 같은 뭐 포티파이 앱스캔이 있어도 모듈 자체는 다른 모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이해킹 전문가가 모이해킹을 해도 되고요.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이용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로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보안 활동으로는 보안 사고에 대한 관리, 대응, 패치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공개 모의고사 1회 전반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